그때 누가 튀어나오는 거냐면은 A가 튀어나와서 네, 제가 공유자우선에서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전에 그 6천만 원 낮춰야 됐던 그 금액 그대로 A가 그 권리를 가져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군대 가 있을 확률이 크지 않다. 내가 임무권을 낮춰받으면은 그 군인인 아들이 휴가까지 맞춰서 나와서 공유자우선에서 청구 들어오기 쉽지가 않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분석을 했어요. 이 차에 들어갔습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배워볼 거는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순위 매수신고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경매물건 2차에 들어갔어요? 2차에 들어갔는데 너무 아깝게 떨어졌어. 아깝게 떨어진 사람한테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해놓고 오게 된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낙찰받은 사람 있잖아요. 낙찰받은 사람을 가장 높은 금액을 썼다라고 해서 최고가 매수신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잔금을 미납하게 됐을 때 차순위 매수신고 해놓은 사람한테 그 기회가 넘어가는 제도를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2등으로 2차를 들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2등으로 2차에 들어온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뭐냐? 자, 이 사례 한번 봐볼게요. 어떠한 부동산이 그날 진행했던 최저가가 2억에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에 진행된 사건이니 당연히 2차 보증금은 얼마였겠습니까? 최저가의 10% 2천만 원. 이런 부동산은 어떤 사람이 낙찰을 얼마에 받았는가? 2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사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례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낙찰됐던 낙찰가 2억 5천에서 그날 2차 보증금 2천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2억 5천에서 2천만 원 빼주면 얼마입니까? 2억 3천이죠. 즉 그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에 입찰 가격을 쓴 사람들은 전부 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2등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여러 명이 할 수도 있죠. 여러 명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높은 금액을 쓴 사람한테 그 기회를 주긴 하겠지만 그럼 제가 이 사례를 조금만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랑 똑같은 사례인데 어떤 사람이 낙찰을 2억 5천에 낙찰 받았어요. 근데 바로 2등으로 2차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 2차에 들어왔냐면은 2억 2천만 원 2차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2등으로 2차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그 범위 안에 못 들어가니까. 즉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에서는 사실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 아깝게 떨어졌을 때 많이 하고 올까요? 많이 안 하고 올까요? 생각보다 실무에서는요, 아깝게 떨어졌어도 차순위 매수 신고를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낼지 안 낼지가 결정될 때까지 2차의 보증금이 법원에 묶여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 아깝게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결정 나올 때까지 그 보증금이 법원에 보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아깝게 2차 떨어지면은 경매물건 많으니까 다른 거를 갖다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런 개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실무에서는요, 아깝게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차순위 매수 신고 안 합니다. 2차 보증금 돌려받고 그냥 그건 내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정말 원하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은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경매 물건만큼은 그 사람한테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게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막강한 제도 아닙니까? 그 경매 물건만큼은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그럼 과연 이런 우선권은 어떤 사람들한테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우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쉽게도 임차인한테 그런 우선권 없습니다. 그럼 그 사건 채권자? 채권자는 그 부동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경쟁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냐? 그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즉 공유자한테는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풀네임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 공유자한테는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건데요.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를 갖다가 개인이 단독 명의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2명 이상에서 공동 명의로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죠. 보통 A하고 B 이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부부죠. 요즘은 공동명의 안 하면은 결혼 안 하죠. 그렇죠? 무조건 공동명입니다. 공동명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공동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어떤 형태로 갖고 있게 되는가? 보통 이제 반반씩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반씩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A가 지분 2분의 1, B가 지분 2분의 1, 이 지분에 대한 형태로 이 아파트를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B라는 애가요, 자기 지분 2분의 1만 갖고 다른 데 가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대출 받아올지 몰라요. 자, 대출 받아왔어요. 대출을 받아왔는데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안 내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매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또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이 아파트 전체를 경매 집어넣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당연히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지분 2분의 1만 담보로 대출해줬는데 그 아파트 전체를 경매에 집어넣어버린다? 그러면 A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돈 한번 만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분가의 전부 다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 2분의 1만 담보로 해서 대출해준 경우에는 그 지분만 경매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온 경매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분 경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경매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분 경매인데요. 말 그대로 그 아파트 전체에 대한 권리를 낙찰받는 게 아니라 그 지분 2분의 1만 낙찰을 받는 거다. 아무래도 지분만 경매로 낙찰받는 사건이다 보니까 낙찰가를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감정가가 한 2억 정도 나가는 아파트다. 그럼 A에 대한 권리 가격 얼마 평가받겠습니까? 1억. B에 대한 권리 가격 얼마 평가받겠습니까? 1억. 그 B에 대한 지분 2분의 1이 경매물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1억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올 텐데 보통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때 많이 낙찰 받거든요. 그러면 1억에 나온 지분을 갖다가 한 6천만 원 정도 때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6천만 원 낙찰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지분 경매에 한 가지 한정이 있어요. 그럼 바로 뭐냐면은 나머지 공유권자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 잘 조사하셔서 B에 대한 지분 2분의 1을 갖다가 6천만 낙찰받았다라고 하더라도요. 나머지 공유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이 아파트가 지분 경매로 나온 게 아니라 일반 경매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집행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어디에 거주하신 어떤 분한테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 사건 종결합니다. 이렇게 끝내거든요. 근데 지분 경매는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건은 어디에 거주하시는 어떤 분한테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혹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누가 튀어나오는 거냐면은 A가 튀어나와서 네,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전에 그 6천만 원 낙찰이 됐던 그 금액 그대로 A가 그 권리를 가져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나는 이 아파트 지분 낙찰 받으려고 현장 나가서 열심히 조사했겠죠?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5,900만 원을 쓰느냐 6천만 원 쓰느냐 결정해서 6천만 원을 이체해서 들어갔어. 그런 좋은 가격 이체에 들어 낙찰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은 그 가격 그대로 공유자한테 뺏기게 되는 제도라는 겁니다. 약간 속담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약간 죽서 개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가격에 낙찰받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공유자가 그 권리를 가져가게 된다. 사실 공유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권리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도 지분 경매를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이 지분 경매를 여러분이 낙찰받으면은 아파트를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만 낙찰받는 건데 그거 왜 낙찰받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지분 경매라는 게 여러분들 낙찰받으면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니까. 저도 실제로 지분 경매를 많이 투자하는데 옛날에 어떤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던 사례가 있었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 경기도 남양주에 덕소라는 지역을 들어보셨나요? 나름 한강변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그 덕소의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한강뷰가 우리가 아는 한강뷰하고는 좀 달라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한강뷰는 한강뷰입니다. 덕소에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지분 경매로 나왔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엄마가 지분 2분의 1을 갖고 있었고 아들이 지분 2분의 1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엄마 지분 2분의 1이 경매가 나왔던 사례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들이 들어올 사건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문건을 보니까 위치가 참 괜찮아요. 투자 가치도 좋아 보여서 제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가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좋아요. 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게 나와서 이거 낙찰받으면 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낙찰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그 권리를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가 들어올 만한 사건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어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그 소유자들이 사는 주소나 대략적인 나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그때 당시 아들 나이가 몇 살로 나오냐면은 22살로 나오는 거예요. 아들 나이가 22살이면은 어디 가 있을 확률이 큽니까? 군대 가 있을 확률이 크잖아요. 내가 임무권을 낙찰받으면은 그 군인인 아들이 휴가까지 맞춰서 나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 들어오기 쉽지가 않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분석을 했어요. 이 차에 들어갔습니다.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왔어요. 아직 군대를 안 갔더라고.
군대를 가려면 좀 빨리빨리 다니지 왜 그렇게 늦게 가고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뺏겼던 사례가 뭐 있었습니다. 이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제도는 낙찰받은 그 가격 그대로 상대방이 가져가게 되는 제도다. 제가 최근에 봤던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 아파트였는데 그게 이제 또 부부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었던 아파트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는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갖고 있냐면은 남편이 99%를 갖고 있고 아내는 1%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빈정상하잖아요. 1%밖에 안 준다고 하면은. 사실적으로 그분들은 경매를 잘하는 분들인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지분 99% 갖고 있으면은 담보 가치가 좋으니까 대출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빚은 전부 다 남편 앞으로 몰아넣어요. 남편 앞으로 몰아넣어서 나중에 99%의 지분이 있는 남편 지분이 경매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1%에 대한 지분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는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매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은 투자하실 때도 도움이 되지만 내 자산을 지킬 때도 도움이 되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는 좋은 내용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